김건희 씨 2심에 이어 오늘 윤석열 피고인 2심에서도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윤 피고인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오늘 판단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처음 내놓은 판결인데요. 눈에 띄는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판결.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비상계엄 당일 뒤늦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문제도 인정했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이유는 사실상 전부 기각했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는 경호처장, 차장 등과 공모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폭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부, 민주당 사람들에게 똑같이 판결 내릴 수 있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판사님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심에선 선고 막판에 초범이란 점을 참작해준 부분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오늘도 양형의 이유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1심에서와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이 피고인의 경력과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란 사정을 많이 봐줘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란 관련 사건에서 초범을 언급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내란이라는 범행의 내용,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전직 대통령의 경력에 비춰 초범 고려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 일부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나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이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엄 선포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정부 입장문을 외신에 전파한 것,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감추려 한 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양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꼬집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방해 재판에서 줄곧 영장 집행 저지는 정당한 경우라던 윤 전 대통령의 궤변에 대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치주의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 백대현 선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 의심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 바로잡아 줬습니다. 국무위원 9명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했는데 백대현은 이제 2명은 전화하지 않았느냐 해서 빼줬거든요. 그런데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침해를 받았다. 그거까지 이번에 집어넣어줬습니다. 저는 뭐 구형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7년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쭉 해놓고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마조마했었죠. 오이로지 걸렸는데 가명 사유도 제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갔을 때 굉장히 초범 그거 의미 없다. 그렇죠.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신
허위 공보 관련해 가지고도 백대현은 이게 뭐 허위 사실이든 뭐든 이거는 얘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무원들 이거 어떡하냐 이걸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네. 우리 법조인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좋았어요. 네. 저는 그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형법적 의미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헌법적 의미도 따지면서 맞아. 헌법적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건 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준 게 좀 종합적으로 사안을 좀 봐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양형사유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네. 1심 판결에 비해서는 확실히 보완되고 강화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한 거, 그 소정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거 나는 진짜 1심 백대현이 때문에 화 많이 났었거든요. 나 이거 바로 잡아준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우리 이진관 판사 재판을 통해서도 약간의 후련함을 느끼셨다면 네. 그 이유가 헌법을 기준으로 애초에 판단을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맞아. 헌법을 기준으로. 그거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항소심 판결에 걸맞는 수준의 설치를 해줘서 되게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성식 대신 예전에 막타우 대신 뛰어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뭐 다 연결돼. 이 포레스트 검프야. 아니야. 지금 우리 판사가 윤성식 판사입니다. 우리 한동수 부장님하고 연수원 동기고. 그래요? 네, 저하고 다 법무관 동기들인데 법무관 훈련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공수 지상 훈련 하거든. 막타오가 뭔지 몰라요? 막타오? 그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예. 높이가 11점 몇 미터에서 네네. 이렇게 낙하산 뛰어내리는 그거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거 있는데 네. 이게 하나씩 막 뛰어내리기 때문에 레페르 훈련. 아니야 막타오는 그냥 뛰어내리는 그냥,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멈칫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못 뛰거든. 공포심에. 그래서, 본인이 망설이고 있길래 내가 대신 한 번 더 뛰어줬는데 보람이 있어. 오 진짜로?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윤성식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정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기를 이렇게 기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보셨겠구나. 아니요, 뭐 개인적인 것들 되게 좀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다 결과들이 예측이 돼서요. 네. 윤성식 부장, 민성철 부장, 이동현 부장이 일부에서 했는데요. 아까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이 원래 대법원 판결에 쓰는 용어인데 네. 세 사람 사이에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저는 7년일까 10년일까 이렇게 계속 쭉 봤는데 이거는 중도적인 그냥 양형을 선택한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허위 공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1심 무죄 이유가 법령상 그 의무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 외신 대변인하고 그 비서관은 그냥 따라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라도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의무는 없다는 형식 논리로 판단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그 아까 성실 의무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서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 국토부 산자부 장관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1심 결론이. 맞습니다. 연락만 하고 도착하는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의사정석수 다 찬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국무위원으로서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리상 법률상 근거들을 잘 찾아내면서 네. 논리적인 논증을 해서 역시 뭐 고등법원 이 판사들답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이건 대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점을 공무원의 입장에 두느냐 국민의 입장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대현한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런 논리라면은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면 밑에 사람들 다 따라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사람들의 항변을 수용해 주는 거지. 그렇지. 대통령이 시키는데 뭐 네. 이 말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위험하게 봤었는데 맞습니다. 예. 요거를 바로잡아 준 게 워낙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표정을 많이 지었는데 저에 대해서 판사한테 또 돈 먹었냐고 7년에 네가 좋아한다고 너가 그게 한계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구형이 10년이었죠. 네, 구형이 이제 10년이었고 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내용이 그래도 좀 좋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좀 뭐 만족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제대로 된 판결이다 또는 제대로 된 판결 쪽에 가깝다라고 판결 나오는 거를 보면은 아까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기준을 많이 강조하고요. 네. 반면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자꾸 얘기해요. 맞아. 뭐 사자성어 얘기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핵심 단어 중에 네. 법치주의. 법치주의.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당신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동했었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라는 헌법의 정신들을 재천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부분까지도 설사 네가 볼 때 위법이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저지하든지 대항하려고 그렇지. 해야지. 맞아. 물리력을 동원해놓고 무슨 할 말이 많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렇습니다. 형이 올해- 올라가는 요소로. 네, 오랜 특수검사 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렇죠. 이런 예. 태도들이 그렇지.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계엄 선포문 나중에 만들어서 세 단계 파쇄하는 활동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네, 제가 이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윤석열 이놈이 별의별 거를 다 트집 잡았구나. 맞아. 야, 그거 맞아. 하나씩 다 격파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법꾸라지 놈들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그거를 또 트집 잡았더라고.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 윤석열이가 나 그때 대통령 탄핵됐었는데? 나 직권 없었는데? 맞아. 그게 어떻게 직권 남용해? 이거를 또 썼더라고, 이놈이. 근데 그것도 역시 논리로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윤석열 너가 경호처장을 통해가지고 직권에 없는 일을 시킨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것은 직권 남용의 공범이 된다. 네. 야, 이건 정말 훌륭한 논리였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탄핵 공소행 자체가 그 자기의 직권이 아니고 네. 그 이제 경호처장의 직권. 처장의 직권을 그 남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범 관계가 된다. 형법 정칙에 네. 관한 공범과 신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재밌더라고요, 공범이 된다. 저는. 이거 예.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저는 요새 뭐 예전 같았으면 뭐 경험도 못 해볼 일 이렇게 법꾸라지들의 그렇죠. 법 기술을 이제 접하면서 야, 이게 나는 굉장히 재밌어. 근데 저런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잔재주를 부리는 건데 김건희가 공범 아니라고 주장해가지고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끼리끼리의 그런 거를 깨뜨려야 되고. 네. 저기 한동수 부장님 그 판사도 해보고 검찰에도 계셔봤으니까 그거를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썼는데요. 뭐. 그 형사 합의부 판사들이 지금 생중계를 보시면 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 생활할 때 다른 판사들도 나처럼 같이 생각하고 어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 하에서 판단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나와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런 현실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그 국회나 이런 데 출석해가지고 완전 뻔뻔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끼리는 수사 기법이라고 전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거를 감찰부장으로 보실 때 검사들은 다 저런 수법을 저렇게 가지고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이 똘마니들만 특정 집단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부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네, 이게 공소시효에 중요한 관련되고 오늘 제가 요즘 뭐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테마가 검사의 객관 의무입니다. 우리 이렇게 수원 고검 이번에 감찰과 관련돼도 이거는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또 불리한 자료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왜 결론이 그렇게 나오냐면 그중에 판사는 되게 자료에 따라서
판단에 기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불공정하게 돼 있다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나는 무죄 받을 수 있다, 무혐의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해요. 네. 특히 진술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까 그 사후에 만든 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도 저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져서 된 것이지 사실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든 윤석열 당시 그 진술들에 의존해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요. 그 네. 부분은 역시 탐구할 지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네.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윤석열 쪽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봤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항상 조마조마했던 게 있었어. 뭐냐면 군사보호시설에 이제 들어가려면 그 부대 책임자의 허락받아야 승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체포할 때 경호처장이 거기 이제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네. 그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막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야, 요거는 윤석열 쪽이 이기면 어떡할까. 그게 항상 제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익적인 판단을 했더라고. 이렇게 보안에 대한 문제와 공익에 대한 문제가 충돌할 때 그 경중을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와닿았는데 요거 좀 정리 가능할까요? 좋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저 못했는데. 걱정했어요, 솔직히. 네. 이것도 사실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군사시설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불순한 의도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막으려고 군사시설 핑계를 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법 취지가 중요하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저런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군부대장은 무조건 체포 뭐 이런 것도 영원히 압수수색 못하죠. 다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영원히 이거는 못해. 헌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헌법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충돌되는 이익과 가치들이 있을 때 네. 이것을 일단은 조화롭게 해석을 해보고 안 되면 어느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영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장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석에 보면 법 체계의 뭐 문헌과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죠. 법 해석의 기본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설이설, 삼설이 가능합니다. 윤성식 부장이 현재 지금 펜딩돼 있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조이대가 절대 제청 안 할 거예요, 아마. 뭐 다른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하고 뭐 이 의식한 판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아서들 하세요. 다만 이제 뭐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참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뭐 저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최치룩이네. 최치룩. 7년에 만족하는 최치룩. 와. 사실 양형 기준에도 11년 3개월인데요. 아주 이건 7년은 국민들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저라고 뭐 아주 뭐 100% 만족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바로잡아줘서 뭐 이 정도는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부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치작에 불과하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재판이 한두 개고 죄가 한두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너그럽게. 고맙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은 전부 다 유죄, 그리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도 일부가 유죄로 판단이 되면서 지금 7년, 징역 7년 선고가 됐어요. 물론 특검이 10년 구형을 한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뒤에 가가지고 더 얘기하겠지만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대보다는 낮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생활형 범죄했다고 해서 뭐 편의점에서 뭐 물건 훔쳤다고 징역 1년씩 때리고 그러는 나라에서 특수고문 집행 방해면은 특히 대통령의 특수고문 집행 방해는
특수공무 집행 방해 중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직권남용 혐의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였다고는 하지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대한민국을 그 혼란 속으로 빠뜨려 놓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키세스 초콜릿 하고 비교해서 당시에 그 추운 날 가가지고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시위했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건가? 예.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하고 비교해봤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짜게 판결하는 걸까? 이걸 제일 예. 먼저 느꼈습니다. 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는 전부 다 유죄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 중에서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전화로 통보한 것은 무죄로 인정을 한다라고 1심에서 판단했는데 그 부분마저도 유죄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그리고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린 시각 아마 10월 3일 밤 10시 18분에 국무회의가 시작했는데 집에서 뭐 과천이거나 이런 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뭐 교통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개헌 국무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뭐 교통 신호가 문제입니까? 예. 그냥 바로 차로 달려왔다 하더라도 20분 안쪽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난 다음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그냥 열어버려가지고 뭐 국무회의도 열린 것도 아니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던 것 중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피지, 그러니까 프레스 가이던스,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요거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유죄로 판단을 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1심 재판 때도 좀 저는 실망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근거를 좀 대긴 했지만 아무리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참모면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허위로 가가지고 공무원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거나 예. 보도자료 배포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저는 그걸 유죄로 판단하면서 제일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뭐냐면 당일날 온 국민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거나 계엄이 불법적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거나 대한민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신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점은 그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 예. 그거는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성실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외신도 역시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예.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는 부분은 곧 당시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심증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 이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내란전단 재판부에서 첫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면서 명시적으로는 막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판결 내용의 곳곳에 보면 이 예컨대 아까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할 때도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의 선포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문서주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계엄의 절차를 지키도록 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절차는 뭐냐면 국무회의를 열도록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미 이건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하는 논리가 이번 재판부를 통해서 완전히 부정당했다. 부정당한 거고 그거는 곧 국회 침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더해질 경우에 국회하고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요건이 들어가면 지역 규모의 폭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란이라고 하는 법리적인 논리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2개인데 그중에 한 재판부에서 이런 내란까지 이어지는 계엄의 불법성 그다음에 위헌성을 심증을 갖고 판단했다고 하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내란
재판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 취지로 이제 판단을 내린 부분은 딱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계엄 사후에 마치 문서를 통해서 이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후에 문서를 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그 허위 공문서가 행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양형 사유 뭐 이거 설명할 때 재판부가 뭐라고 하나 딱 들었는데 네. 초범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 그래 잘했다. 이 유인성 판사인가요? 이 판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판사들은 말을 왜 이렇게 빙빙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다 이렇게 예. 얘기는 했고요. 다만 대통령의 지위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그 초범이라는 점을 또 범죄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그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기 어렵잖아요. 예. 더군다나 윤석열이 누굽니까? 검사 아니에요. 검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기소하기도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럼 그런 위치로 봤을 때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감안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용했던 표현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100% 안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그게 그렇게 활용이 되지만 나는 좀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네, 그게 하는 그 점을 뜻이죠? 애둘러서 그렇게 진짜 표현을 돌려서 했더라고요. 얘기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준엄하게 아하. 대통령의 지위로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범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뭐 지난번 이제 1심 판결할 때 예. 여러 재판부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판사의 말은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느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열심히 아주 준엄하게 꾸겨져 놓고 나중에 가서 형량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5년, 형량이 나오는 1년 경우가 8개월 막 이렇게 많아서. 주니까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그래도 고프다. 아하. 그래도 대한민국의 내란까지 일으킨 대통령 그리고 온 국민이 그 가슴 졸여가면서 1차 체포, 2차 체포가 무산되는 모습을 지켜봤던 거에 비하면 그리고 법리상으로 봐도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봐도 그 특수고문 집행 방해만으로도 징역 7년 이상인데 여러 범죄가 지금 더해진 상황인데도 이 정도 형량이면 저는 그래도 고프다. 더 단죄했어야 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받고 있는 지금 재판이 한 11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항소심 결과가 이제 어제 김건희, 오늘 윤석열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온 건데 전부 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30까지 갈 겁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여러 남은 다른 재판들도 잘 진행이 되는지 관심 갖고 좀 봐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이거 하나는 꼭 제가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후보가 된 사람도 있고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계몽령주의자들이에요. 예. 이제 추경호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이런 사람들 이진숙, 예. 박민식,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체포도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버젓이 이번 선거에 다 나왔어요. 출마하고 그리고 국민심판 다시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판해 줘야 한다. 맞습니다. 심판 받겠다고 나왔으니까 예. 심판해 줘야 한다. 예.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또 무슨 민주당 독재를 하니 어쩌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도 까먹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과연 계속 봐줘야 하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또 재판이 계속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의 선거가 또 한 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 그런 사람들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논평 별도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논평 안 낸다고 국민들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